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5년 상반기도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웃고 울고 하는 일들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상반기에 관세전쟁이라는 거대한 카드를 꺼내 들었었고, 그럼 이 관세전쟁이 다소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지금, 그러면 어떤 카드를 트럼프는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환율전쟁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난주에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1985년에도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그리고 달러 가치를 약세화하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을 막고자 하는, 또 미국은 수출을 또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런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때 이 패권 전쟁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역시 무역 전쟁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하나의 첫걸음인 거죠. 미중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란 보고에서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제 무역전쟁 이후에, 관세전쟁 이후에 환율전쟁이나 또 외교 안보와 관련된 합의,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2025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도 2025년을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경제 트렌드, 바로 트럼프 2.0 정책 방향인 거죠. 트럼프 2.0이라는 이 책에서도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까를 그림 그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렸는데, 이 두 권의 책의 기초에서 지금부터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러라고 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미국 구글 맵이에요. 제가 직접 캡처를 했는데, 이 중에 여기 오른쪽 동남부에 플로리다 주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이 오른쪽 걸려있는 이 해변을 팜비치라고 합니다. 이 팜비치에 마러라고 하는 트럼프의 별장, 리조트, 회원제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마러라고 회원제 리조트에 틈만 나면 트럼프는 여길 방문하고 있고, 많은 인사들을 여기서 만나고 있고,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에서 미란 보고서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 드렸다면, 그 미란 보고서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정책 행보는 아마도 이 마러라고라고 하는 이 트럼프 별장, 제2의 백악관, 이곳에서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더 구상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증권가에서 추정을 했고, 그래서 증권가는 이 어떤 구상을 마러라고 구상이라고 합니다. 그 마러라고 구상의 결과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른바 마러라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까라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들이 상당 부분 돌고 있죠. 실제 트럼프의 마러라고 빅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재밌거든요. 어떻게 트럼프는 이 마러라고라는 리조트를 소유하게 됐을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 잠깐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 강의가 되겠네요. 보시는 것은 최초의 마러라고 빌딩입니다. 리조트입니다. 1927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미국 여러분 잘 아시죠? 시리얼 회사, 포스트. 이 포스트사에 상속인이 있는데, 메리웨더라는 상속인이 갖고 있던 휴양용 주택이었습니다. 1973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마러라고를 미국 대통령들의 겨울용 휴양지로 사용해달라. 따뜻한 해변이거든요, 팜비치가. 그러면서 정부에 기탁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당시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50년이 넘는
이 노후화된 리조트의 유지 보수비를 담당하는 것도 부담이 되니까 굳이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나 하면서 1981년에 포스트 재단에 사용권을 반납하기에 이르릅니다. 근데 포스트 재단은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요. 그걸 매물로 내놨는데 내놓은 가격이 당시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시 사업가 아니었습니까? 2천만 달러의 매물로 나온 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1,500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지만 포스트 가문은 이걸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했느냐? 이 자료 보시면 그 이후에 마러라고 리조트의 모습인데 그렇게 거절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시면 마러라고 집과 이 대서양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 있는 땅, 이 땅을 200만 달러에 내가 구매할 수 있다. 그 200만 달러에 구매한 다음에 그 땅에 오션뷰, 지금 완전 오션뷰잖아요. 오션뷰를 완전히 가로막는 집을 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결과적으로는 1985년에 트럼프가 700만 달러의 마러라고를 인수합니다. 2천만 달러에 내놨던 이 리조트를 1,500만 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런 윽박지르는 행동을 하고서 이제 아예 700만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이게 하나의 작은 재밌는 역사지만 트럼프의 행보가 관세전쟁이라는 윽박지르는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을 협정 테이블로 이끌고 주로 워싱턴에 방문하게 만들죠. 고위급을 방문하게 한 다음에 나는 이런 걸 원한다 라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죠.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마러라고 빅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 아직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의 안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시그니처 경인남 강의에서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마러라고 협정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리핀 딜레마 이게 뭐냐? 1960년대 이 로버트 트리핀이라는 당시 예일대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이 미국 국회에서 발제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트리핀 딜레마라는 게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축통화국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수혜를 가져다 준다. 미국에게 유리한 것을 가져다 준다. 그 유리한 건 뭐예요? 기축통화국이니까 역시 통화를 발권하고 마음껏 유동성을 공급하고 세계의 금융장악력을 갖고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싸죠. 금융 조달 비용이. 그래서 소비국으로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미국은 이 달러 공급을 만약에 멈추면 그러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이 끊기니까 달러 공급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 무역 적자국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입장이니까 무역 적자국이고 이 디피시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역 적자를 경험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또 경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강의를 제가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근데 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시스템 자체에 존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딜레마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Currency Service. 이것을 한다. 그리고 글로벌 리졸브로서 역할을 한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죠. 그게 달러 공급인 거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국채를 많은 국가들이 매수함으로써 그걸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갖고 있죠. 근데 이 외환 보유액의 형태로 커런시를 공급하다 보면
그러면 계속 공급하는 방식이 무역 적자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요하려면 강달러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계 많은 국가들도 외환보유액의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달러가 약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외환 건전성이 실체된다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역 적자를 경험하게 되고, 무역 적자를 경험하고 또 동시에 이 무역 적자 때문에 야기되는 미국 내 제조업이 황폐화되고 일자리를 잃고 그러다 보면 재정 적자까지 갖게 된다. 두 가지 쌍둥이 적자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 적자를 탕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미국의 어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평가절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역작용을 하기 때문에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존속 가능한 방향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부작용이 있다면 이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의 형태로 미국 USD를 절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외환보유고의 추이입니다. 우리 한국 외환보유고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 보세요. 또 그 밖에 일본,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들이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는데 총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중국은 5%, 인도는 10%,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들어 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달러의 형태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집중해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의 흐름인데 이 중에 이 보라색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찔끔 있는 것이 IMF 포지션이나 특별인축권이나 금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금은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보시는 것처럼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보면 세계 주요국들이 강달러를 원하겠어요? 약달러를 원하겠어요? 세계 주요국들은 어쨌든 강달러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달러 기조 속에서 미국은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세계 많은 국가들은 수출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강달러를 원하죠. 근데 기축통화국이니까 해외 지급결제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강해질 때 많은 주요국들의 기업들은 수출하는 게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잃고 다른 나라들은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니까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 상황에 놓인다. 이 무역 적자 상황 때문에 역시 재정 적자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적자, 디피시트, 두 가지 적자, 쌍둥이 적자를 경험해야 된다. 근데 더군다나 2022년부터 미국은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재정 적자가 커지면 당연스럽게 이자 지출이 많아지고 그 이자 지출이 방위비 지출액보다 커질 만큼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정부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적자가 커지면 기축통화국으로서 남의 나라 좋게는 해주지만 정작 이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로 인해서 미국의 신뢰감이 줄어든다. 미국의 신뢰도가 흔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 트리핀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도 재정 적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면 되겠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남은 정책 구상이지 않을까? 이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실제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더군다나 극단적인 이 재정 적자 상황이 가져올 위험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에도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미국 의회에서 조율이 잘 안 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죠. 이런 것들이 미국 신뢰도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의 정책 구상이다. 역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죠. 관세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의 부합하는
효용이 있겠지만 첫 번째 효용은 뭐예요? 관세는 미국의 세수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늘어나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는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 지출을 축소하겠다. 정부 부채, 지출을 축소해서 점진적으로 통제 가능한 정도로 만들겠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 지출 축소와 재정 확보, 이게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관세는 일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또 성장을 강화해서 정부 부채를 축소하고 민간의 활력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 담긴 정책 방향이 거의 그대로 이행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의 특징이 도지죠. 정부 효율부. 정부 효율부는 뭐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감안한다든가 쓸데없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역시 무역적자, 재정적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재정적자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게 재정정책 방향인 겁니다. 그 다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외교 안보 정책.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otal reset, 완전히 재편해 나가겠다라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저는 통상 정책이 아니라 통상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표현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정에는 영국이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 체제에 편입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역 협상이죠.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있고 나서 트럼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경제안보 협력 체계. 그러니까 그냥 경제만 가지고 관세 전쟁 혹은 환율 전쟁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도 같이 뭉뚱그려서 이 조율을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얘기처럼 왜 디펜스 엄브렐라, 왜 세계 주요국들의 안보까지 책임지느냐. 영국에게 안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내기 싫으면 내 말 들어라. 이런 협상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경제 안보 협력 체제 말이죠. 또 결과적으로는 통상을 글로벌리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은 계속 수입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수출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한국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은 Korea is money machine. 돈 많이 벌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돈 많이 벌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국가들은 수출하고 있고 미국은 수입하고 있는 것. 이것은 글로벌 불균형이다. 이 균형을 만들어가자. 미국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관세 전쟁으로 윽박지르다가 그럼 세계 국가들과 협상하면서 그래 미국에 공장 옮겨라. 공장 많이 지어라. 그러면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나라에서 가동률을 끌어올릴까? 이 가동률을 결정질 때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강달러구나. 그럼 한국에서 가동률을 더 늘려야지. 약달러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동률을 올리고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조율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제조기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강달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수입국이니까. 근데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놓고서는 반드시 약달러로 만들어야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과잉 생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조기지를 다 두고 그럼 제조를 해봤자 수출하기 어려워지면 어떤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이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왜 미국에서 주로 가동을 하겠습니까? 가동을 하기 위한 당위성을 마련해야죠. 그게 바로 약달러입니다. 트럼프는 약달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보정책 카드까지 끌어다가 관세정책이라는 카드까지 끌어다가 이제는 약달러로 만들자라는 요구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게 바로 토털 리셋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내용을 보면 그전에 내가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율을 거의 제로화 해줄게.
대신 영국은 보잉 항공기를 구매해야 돼. 이게 토탈 리셋을 만들고자 하는 합의 내용인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멕시코에서,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할까요? 멕시코산 자동차를 미국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캐나다산 자동차를 많이 좋아할까? 그게 아니라 세계 많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우회 수출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직접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얼마 안 되고 있죠. 이 차이를 제로화하자. 다른 나라들 자동차 수출 미국에 많이 하고 있으니 너네 나라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달라 하는 토털 리셋, 무역 수지를 균형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의 외교, 안보, 통상 정책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출액을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2배 이상의 상품 수입액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뭔가를 사오면 되잖아요. 미국에 그만 수출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관세 전쟁이 수출 못하게 막는 카드라고 한다면 관세를 줄여줄 테니까 대신 중국 우리 거 좀 사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선 뭐를 사줄까요? 사줄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데이터를 그려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또 세계 국가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는 총 수출, 그러니까 이 총 수출에는 크루드 오일과 페트롤리움 프로덕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원유와 석유 제품을 모두 포함해서 미국이 수출하는 양과 수입액을 비교했습니다. 만성 수입국이었다가 이제 생산 가동량이 늘어나면서 셰일 혁명이 있었죠. 그 이후에 미국의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미국은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원유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2020년부터 순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빨강색 선이 0 위로 올라온 지점이 2020년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크루드 오일 수출을 보겠습니다. 1900년도부터 미국은 계속 수출을 해왔습니다. 수출액이 얼마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수입액이 훨씬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원유 수출이 특히 셰일 혁명을 거치면서 2010년대에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그 이후 대중국 수출액도 상당 부분 잡힙니다. 여기에 특히 크루드 오일만 봤을 때 최근 기준 2010년대 이후로 봤을 때 미국의 크루드 오일, 원유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인데 중국 전체 수출액에서 대중국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19%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 점진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줄어서 5.3%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평균, 약 지난 10년 정도를 평균하면은 대략 한 10% 수준의 미국의 원유 수출액 중에 중국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뭐를 요구할까요? 중국도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국이지만 생산액보다 수요하는 수요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원유 수입국 아니겠습니까? 그 원유를 수입하는데 어디서 수입해 올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 중동 원유 수입하고 있겠죠. 근데 그 러시아산, 중동산 원유 말고 이제 미국산 원유도 수입해 달라라는 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게 통상 외교 안보 정책이고 수입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토탈 리셋이 온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바로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환율 전쟁 전개될까? 무역 전쟁으로 압력을 취한 다음에 이 압력 빼줄 테니까 환율 전쟁 임해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 때도 미국 통화 가치를 급격히 절하시키고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일본 엔화 가치가 또 급격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쇠락하기에 이르렀고
1995년부터 2025년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1985년 패권 전쟁에서 일본의 패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게 플라자 합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 21세기형 플라자 합의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통화협정,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다자 간의 접근이 있다. 다자 간 접근은 외환 개입 혹은 국제정책 공조 이런 것을 통해서 달러 약세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플라자 합의 때 1995년이 그랬던 거예요. 세계적으로 공조하면서 그렇게 하자. 근데 1985년 당시에 미국의 지위와 지금 2025년 지금의 미국의 지위는 다릅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러시아가 말 듣습니까? 전쟁 멈추라 하면 전쟁 멈춥니까? 안 멈추잖아요. 중국 말 듣습니까? 나 관세 올릴 테니까 너 보복도 하지 마 라고 했는데 보복 똑같이 하죠. 어디서 무역 협상합니까? 미국으로 오지 않잖아요. 스위스 중간지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 지위를 잃었다기보다는 여전히 패권국이긴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 간의 패권 격차가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 간 접근은 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제2의 플라자 합의는 아마도 일방적 접근을 하지 않을까. 각계 국가의 대상으로 각계 국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겠죠. 무역 협상의 과정에서 관세 낮춰줄 테니까 외환 보유고 우리 달러를 이용하고 있지 사용료 1에서 2% 정도 부과 요구하게 할 거야 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금 비축 규모를 축소하고 그 금을 팔아서 뭐를 살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채권을 살 수 있죠. 그럼 다른 나라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를 약세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환율 전쟁의 전개 방식 아닐까,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란 보고서에 담겨있는 메시지도 이러하고 마러라고 협정의 전반적 이행 과정도 추정해보면 이러합니다. 국제금융센터도 이럴 것이라고 추정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관세 정책은 계속될 겁니다. 관세를 아예 제로화하진 않을 겁니다. 관세 정책이라는 드라이브를 한쪽에 키를 갖고 나머지 것들을 유인해내기 위한, 협상해내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마러라고 협정의 전반적인 방식에는 관세 정책을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외환 정책도 다자간 접근이든 일방적 접근이든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규제 완화나 에너지 정책도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죠. 연준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면 역시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통화 재균형이고, 강달러에서 혼조세를 거쳐 약달러세로 전환될 것이다.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통화 재균형을 이루고, 그럼 통화 재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역 적자 해소, 또 재정 적자 해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트럼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행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의 정책 행보가 그대로 이행되리라는 법은 없죠. 다른 나라들이 이것에 맞대응할 것인지, 따라줄 것인지, 동조할 것인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그림 그리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25년 하반기 또 26년 경제를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가늠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고요. 여러분들 매일 굿모닝 마켓을 통해서 아침 경제 뉴스들을 살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해드리는 경제 강의를 또 하고 있고요. 매월 한 차례씩은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벤트, 핵심 주제에 대해서 딥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고 싶으시고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유튜브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김광석의 경제 공부방 놀러 오시면 어떨까? 고정 댓글 상단에 해당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